최근 중국 정부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티벳 비석이 세계 역사학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방건의 맹기라 불리는 이 비석에는 침략자에게 내려진 저주와 함께 충격적인 사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 통일신라가 티벳과 영원한 형제국이었다는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 비석 연구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고 티벳 망명정부의 고문 텐진 초대는 목숨을 걸고 이 비밀을 한국에 전하기 위해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왜 중국은 1300년 전 비석의 내용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걸까요? 우리 동료 송첸이 체포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에 끌려갔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의 조용한 차 가게에서 낯선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후 낡은 가죽 주머니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노인은 그 말만 남기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잡혀간 송첸은 라싸 근처에서 비밀리에 발굴 작업을 하던 티벳 고고학자였습니다. 그는 티벳 망명정부 소속으로 저와 함께 동아시아 고대사를 연구해왔습니다. 그가 2달 전 보낸 짧은 메시지 때문에 저는 지금 이곳에 있었습니다. 비석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방건의 맹기입니다. 고구려, 발해, 통일신라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텐진 초된 티벳 망명정부의 역사문화 고문입니다. 옥스퍼드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했고 송첸과는 오랜 연구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배운 어떤 역사책에도 방건의 맹기에 고구려나 발해, 통일신라가 언급되었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숙소로 황급히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에 커튼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풍화된 돌 조각 2개와 노트, 그리고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돌 조각에는 고대 티베트어로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노트에는 송첸의 해독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돌 조각의 번역, 고구려의 힘과 발해의 지혜, 그리고 통일신라의 기술이 위대한 토번과 영원한 형제국으로서 동방의 큰 나라, 당에 대항하여 서로를 지킬 것을 맹세한다. 이 맹약을 어기는 왕조는 하늘의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방건의 맹기는 8세기 티벳, 당시 토번과 당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약을 새긴 비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구려, 발해, 통일신라가 토번과 당나라에 맞서 동맹을 맺었다는 내용이 명백히 적혀 있었습니다. 밤새 송첸의 노트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중국 당국의 눈을 피해 라싸 외곽의 폐허가 된 사원 지하에서 이 비석 조각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정식 발굴이 아닌 비밀 작업이었기에 공식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가 적은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쳤습니다. 이 발견은 한반도 국가들과 티벳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결코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동북공정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송첸은 옳았습니다. 그의 체포는 이미 그 증거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티벳이 독립국가였다는 증거나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과 동맹 관계였던 역사적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해왔습니다. 티벳은 항상 중국의 일부였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불어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도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이 비석은 그 모든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두 번째 돌 조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용맹과 발해의 지략, 신라의 지혜와 토번의 힘이 함께할 때 당은 물러날 것이다. 세 나라의 왕과 토번의 왕은 형제의 맹세를 지킬 것이며,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며 접했던 고대 한국어와 유사한 문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라 한반도 국가들과 티벳이 깊은 문화적, 정치적 교류를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손에 쥔 이 증거가 얼마나 위험한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송첸은 이미 체포되었고 이제 중국 정부는 이 비석 조각과 연구 자료를 찾기 위해 저를 쫓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고구려, 발해, 통일신라와 토번에 잊혀진 동맹, 그리고 그 맹약이 현대 중국에게 던지는 의미를 함께 연구할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모든 통신 기기를 끄고 가방 하나만 들고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동아시아에 잊혀진 역사를 되살리는 위험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도 델리의 번잡한 거리를 빠져나와 작은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주변을 살펴 감시에 눈이 없는지 확인한 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보안을 위한 여러 단계의 암호화 프로그램을 가동한 뒤에야 한국의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김준호 교수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고구려, 발해, 통일신라와 티벳 사이의 동맹 관계를 증명하는 방건의 맹기 비석 조각을 확보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식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실이며 중국의 동북공정 주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안전한 접촉 방법을 알려주시면
자세한 증거를 공유하겠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위험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혼자서는 이 비밀을 지키고 연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김 교수의 답장이 왔습니다. 흥미로운 주장입니다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고구려, 발해와 토번의 관계는 지금까지 전혀 알려진 바 없습니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이 한창인 이 시점에 이런 발견은 매우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신중한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학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석 조각의 사진 몇 장과 송첸의 번역 일부를 첨부해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특히 비석에 새겨진 글자 중 고대 한국어와 유사한 표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구려의 왕, 북두의 후예라는 표현으로 추정됨과 발해의 왕, 바다의 지배자, 통일신라 왕, 해를 품은 왕과 티송대첸 왕은 형제의 피를 나누어 영원한 동맹을 맺었으며 이를 어기는 자는 하늘과 땅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3시간 후 김 교수로부터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장 모든 통신을 중단하십시오. 안전한 채널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도 이 발견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틀 후 네팔 국적의 한 남자가 제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김 교수의 전 제자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암호화된 통신 장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밤 김 교수와 처음으로 직접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초댄 씨 보내주신 내용, 특히 북두의 후예와 바다의 지배자, 그리고 해를 품은 왕이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각각 고구려 보장왕, 발해 무왕, 그리고 통일신라 문무왕을 지칭하는 비밀스러운 표현으로 공식 문서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티벳 비석에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는지,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김 교수의 확인에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식 역사가 누락한 중요한 사실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저주의 문구도 살펴봤습니다. 김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침략자에 대한 저주, 특히 맹약을 어기는 왕조는 영토가 쪼개지고 백성이 흩어질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네, 정확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이 내용은 고구려의 용맹함, 발해의 지혜, 신라의 화랑도 정신과 티벳 불교의 수호신 개념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이 문화들이 깊이 교류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비석의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 통일신라는 토번과 함께 당나라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 문화적 동맹을 맺었고 내 나라의 왕은 피를 나누는 의식까지 거행했다는 사실이 비석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비석에 언급된 동해의 길이었습니다. 이는 실크로드와 별개로 한반도와 티벳을 잇는 비밀 교역로가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 루트를 통해 고구려와 발해의 군사 기술, 신라의 철제 무기 기술과 토번의 금 세공 기술이 교환되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공개되면 동아시아 역사 인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주장해온 중화 중심 세계관과 동북공정의 균열이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이 사실을 숨기려는 것인가요? 분명합니다. 그들은 티벳이 독자적인 외교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나오는 것을 원치 않을 테니까요. 그건 티벳이 독립국이었다는 역사적 근거가 됩니다. 더구나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 왕조가 아닌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었다는 증거는 동북공정의 근간을 흔들죠. 하나의 중국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대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비석의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한반도 국가들과 토번의 동맹, 그리고 그 맹약을 어기는 자에게 내려진 저주. 다음 날 아침 숙소 바로 앞거리에서 검은 승용차가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 안에는 동양인 남성 2명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제 숙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중국 정보원들이 저를 감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석의 비밀이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송첸의 가족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송첸이 라싸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당국은 자살이라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송첸, 그는 진실을 찾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저를 쫓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꾸렸습니다. 비석 조각과 자료를 안전하게 숨기고 즉시 숙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 역사적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습니다. 송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1300년 전 맺어진 한반도 국가들과 티벳의 형제의 맹약이 현대에 다시 빛을 볼 수 있도록 인도 북부 다람살라, 티벳 망명정부 인근의 작은 안전가옥,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 출입구는 이중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김준호 교수와의 첫 대면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여기까지 오시다니. 김 교수는 피로한 눈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에서 네팔, 다시 인도로 이어지는 복잡한 경로를 통해 감시의 눈을 피해왔다고 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이런 모험을 감행한 그의 학자적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역사의 진실 앞에서 위험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 비석 조각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방 한구석에 바닥 판자를 들어 올리고 그 아래 숨겨둔 방수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송첸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비석 조각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방건의 맹기입니다. 김 교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동아시아 고대사를 연구해온 학자에게도 이 순간은 평생의 꿈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가 돋보기를 통해 비석의 글자를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의 토번 문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가 가리킨 부분에는 당시 한반도에서 사용된 특수한 표기법과 유사한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표현 방식은 고구려 말기와 발해 초기, 그리고 통일신라 문무왕 시기의 외교 문서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세 나라가 모두 이 비석 제작에 관여했다는 증거입니다. 김 교수는 디지털 카메라로 비석의 모든 면을 상세히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송첸의 노트와 함께 종합적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흘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넷째 날 아침, 김 교수가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로 저를 깨웠습니다. 초된 씨,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이 비석은 우리가 알고 있던 방건의 맹기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식 역사서에 기록된 토번 당나라 간의 맹약 비석과는 다른 비석입니다. 무슨 뜻이죠? 방건의 맹기는 두 개였던 겁니다. 하나는 공식적으로 당나라와 맺은 평화 조약이고 다른 하나는 비밀리에 고구려 후예들, 발해, 통일신라와 맺은 동맹 조약입니다. 두 비석이 같은 시기, 같은 양식으로 제작되어 역사가들이 혼동한 것 같습니다. 이 발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토번이 표면적으로는 당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동시에 비밀리에 한반도 국가들과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동맹을 맺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침략자에 대한 저주 문구도 당나라를 겨냥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구려 유민, 발해, 통일신라와 토번이 당나라의 팽창을 공동으로 저지하기 위한 맹약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연구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고대 문헌들을 뒤져가며 토번과 한반도 국가들의 교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고구려의 전술이 티벳에 전해져 토번군의 기동력을 강화했다는 기록, 발해의 행정체계가 티벳의 지방 통치에 영향을 미쳤다는 암시적 표현들, 통일신라의 무기 제조 기술이 티벳에 전해져 토번군의 전력을 강화했다는 기록, 토번의 불교 경전 일부가 신라 승려들에 의해 한반도로 전해졌다는 내용, 무엇보다 내 나라 왕실 간에 이영제 맹약이 있었다는 암시적 표현들, 이런 내용들이 왜 공식 역사서에서 사라졌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역사 서술 때문입니다. 당나라, 그리고 후대의 중국 왕조들은 주변국들이 자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게다가 고구려와 발해, 통일신라, 토번 모두 후대의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서 이런 불편한 역사는 의도적으로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역사 왜곡은 오늘날 동북공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중국 정부도 같은 이유로 이 사실을 감추려는 거군요. 더 복잡합니다. 김 교수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방건의 맹기에 새겨진 저주, 맹약을 어기고 침략하는 자는 영토가 쪼개지고 왕조가 멸망할 것이라는 문구, 티벳을 침공한 현대 중국에게는 불편한 역사적 암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갑자기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즉시 자료를 정리하고 비석을 숨겼습니다. 조심스레 창문 사이로 밖을 내다보니 검은색 SUV 2대가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중국 정보원들로 보이는 남성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찾았지? 제가 놀라서 속삭였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암호화된 서버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김 교수가 빠르게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원본 비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운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역사적 가치와 이것이 발각되면 우리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현실 사이에서 비석을 나눠야 합니다. 제가 결심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가져가고 다른 하나는 교수님이 한국으로 가져가세요. 양쪽 모두 붙잡히더라도 완전한 증거가 사라지지는 않도록요.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료는 여러 경로로 분산시켜 보관합시다. 우리는 서둘러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김 교수는 비석 조각 하나와 일부 사진, 그리고 해독 자료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나머지 비석 조각과 송첸의 원본 노트를 챙겼습니다. 다시 만날 장소가 필요합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위험할 것 같고 서울에서는 안 됩니다. 중국 정보원들이 교수님을 주시할 테니까요. 일본 도쿄는 어떨까요? 그곳이라면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습니다. 도쿄 국립박물관 앞 3주 후 정오에 만납시다. 급히 작별 인사를 나눈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안전가옥을 빠져나왔습니다. 김 교수는 뒷문을 통해, 저는 지하 통로를 이용해 탈출했습니다. 제가 근처 시장의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갈 때 멀리서 안전가옥을 향해 달려가는 남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아시아에 잊혀진 동맹, 그리고 그 맹약에 담긴 저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송첸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1300년 전 내 나라가 맺은 맹약의 정신을 현대에 되살리기 위해 도쿄 국립박물관 앞 약속한 시간에 김준호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범한 관광객처럼 보이려 노력했지만 주변을 경계하는 시선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자와 선글라스로 변장한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오셨군요. 우리는 서로 안도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박물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우리는 각자의 탈출 과정을 간략히 나눴습니다. 김 교수는 네팔을 거쳐 태국, 그리고 일본으로 이동하는 복잡한 경로를 통해 추적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인도 남부로 이동한 후 스리랑카를 거쳐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비석 조각은 안전합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지금은 안전한 곳에 보관 중입니다. 저는 더 자세한 설명은 피했습니다. 서로에게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위한 전략이었으니까요. 김 교수는 노트북을 열고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주 동안 그가 수집한 고구려, 발해, 통일신라와 토번의 관계에 관한 역사적 자료들이었습니다. 내가 찾아낸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반도 국가들과 토번의 동맹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어요. 7세기 말부터 8세기 중반까지 약 50년간 지속된 전략적 협력 관계였습니다. 화면에는 고대 문헌에서 발췌한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직접적인 언급이 아닌 간접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발해, 건국 초기와 통일신라 문무왕 시기의 기록이었습니다. 발해는 서쪽의 강대한 나라와 함께 당나라를 견제하였다. 신라는 고구려에 남은 자손들과 서쪽의 강대한 나라와 함께 당나라를 견제하였다. 여기서 서쪽의 강대한 나라가 토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토번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후대에 당나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민감한 내용을 모호하게 표현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스크롤을 내려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토번의 군사들이 당나라 연안을 공격할 때 발해와 신라의 배가 멀리서 관측되었다. 이 기록은 당나라 측 문서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당나라가 한반도 국가들과 토번의 공조를 의심했다는 증거죠. 가장 놀라운 발견은 고구려와 발해의 군사 전술, 신라 무기 제조 기술이 토번에 전해졌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통일신라는 철을 다루는 기술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김 교수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라도라고 불리는 칼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무기 중 하나였죠. 흥미롭게도 8세기 초 토번군이 사용한 무기들 중에 신라도와 매우 유사한 검이 발견됩니다. 김 교수는 통일신라 시대의 검과 토번 유물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제조 방식과 디자인의 유사성은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 한반도 국가들이 토번의 군사 기술을 전수했다는 증거입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고구려 유민들은 뛰어난 기마 전술을, 발해는 함성 건조 기술을, 신라는 삼국통일 과정에서 발전시킨 무기 제조 기술을 갖고 있었고, 토번은 이를 당나라에 대항하는 데 활용했을 겁니다. 우리는 당시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7세기 후반, 당나라는 최전성기를 맞이하며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의 도움으로 삼국통일을 이루었지만 곧 당나라의 과도한 간섭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발해는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로 당연히 당나라의 적대적이었습니다. 토번은 서장고원을 중심으로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며 당나라와 국경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네 나라 모두 당나라라는 공동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던 거죠.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지금의 중국이 한국과 티벳을 동시에 압박하는 것과 상황이 유사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방건의 맹기가 정확히 언제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821년이지만 우리가 발견한 비석은 그보다 이른 시기인 약 73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이는 당나라와의 공식 맹약 이전에 이미 한반도 국가들과 토번 사이에 비밀 동맹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김 교수는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을 공유했습니다. 티벳의 불교 경전 일부가
신라 승려들에 의해 한반도로 전해졌다는 기록입니다. 신라의 승려 해초가 인도를 거쳐 티벳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교류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승려들은 종종 외교 사절의 역할도 수행했으니까요.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고구려 유민, 발해, 통일신라와 토번은 단순한 정치적 동맹을 넘어 문화적, 기술적 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 연대감도 내 나라를 이어주는 중요한 고리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나라가 서로를 영원한 형제국으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김 교수가 맹기의 번역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진정한 혈맹 관계를 의미했을 겁니다. 밖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검은 옷을 입은 남성들이 박물관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국 정보원들입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찾았는지 자료를 모두 저장하고 자리를 떠야 합니다. 김 교수가 빠르게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출구로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접선 장소는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이대로라면 그곳도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도쿄의 번화가로 섞여 들어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300년 전의 동맹국들처럼 우리도 공동의 적에 맞서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고요. 그날 밤 안전한 숙소에서 저는 방건의 맹기에 새겨진 저주의 구절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맹약을 어기고 침략하는 자는 영토가 쪼개지고 왕조가 멸망할 것이다. 이 1000년 전의 말들이 현대 중국에 무슨 의미를 갖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역사는 때로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하니까요. 중국 정부가 이 비석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그들은 이 예언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도쿄에서 교토로 이동한 우리는 작은 전통 여관에 묵었습니다. 한국 종교학 학회의 연례 모임이 교토에서 열리고 있었고 김 교수는 그 학회에 참석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위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김 교수의 티베트 연구 조교라는 신분으로 동행했습니다. 여관의 조용한 객실에서 우리는 비석에 새겨진 저주 문구에 대한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방건의 맹기에 새겨진 저주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김 교수가 뒤뜰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앉아 설명했습니다. 당시 티베신들은 이것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 주술적 저주라고 믿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티벳의 본교에서는 그런 의식이 일반적이었죠. 불교 전파 이전부터 티벳에는 강력한 주술 전통이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노트북에 저장된 비석 이미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에는 일반적인 조약문 형식이 아닌 제의적 언어가 사용되었어요. 하늘의 신과 산의 신이 증인이 되어 이 맹약을 어기는 자의 피는 마르고 그 땅은 갈라지며 그 후손은 끊어질 것이다. 전형적인 티벳 저주의 형식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형식의 저주가 고구려와 신라의 혈맹 의식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김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고구려와 신라 사람들도 혈맹을 맺을 때 피를 섞고 하늘에 맹세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맹약을 어기는 자에게 저주가 내린다고 믿었죠. 이런 유사한 의식이 발해에서도 발견됩니다. 내 문화가 이렇게 유사한 의식을 가졌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김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방건의 맹기는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라 실제로 한반도 국가들과 토번 사이의 혈맹 의식을 기록한 것일 수도 있겠군요. 저는 티벳 노인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티벳의 구전 역사에는 동쪽의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 너머 바다 건너 해가 뜨는 땅에 사는 형제들과 영원한 맹약을 맺었다는 내용이죠. 저는 항상 그것이 신화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마도 그 동쪽의 형제들이 고구려, 유민, 발해, 신라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저주는 당시 상황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 저주가 정확히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건의 맹기가 세워진 이후 당나라와 토번 사이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역사 자료를 참고하며 설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맹약 이후 약 100년이 지나자 당나라는 내부 분열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어요. 안사의 난이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755년에 시작된 안사의 난은 당나라의 황금기를 종결시킨 사건이었죠. 당나라는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토번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토번은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 당나라 영토를 공격했습니다. 저주가 실현된 셈이군요. 제가 반쯤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방건의 맹기를 배신한 당나라가
결국 쇠퇴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티벳과 한국의 현대 역사로 대화를 옮겼습니다. 현대사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1950년 중국 공산당이 티벳을 침공했을 때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해였습니다. 정확히 같은 해에 두 나라 모두가 침략을 당했다는 사실이 우연일까요? 중국 공산당의 세력 확장 전략이었겠죠. 김 교수가 합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고대의 형제국이 같은 운명을 겪었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티벳의 노승들 사이에는 방건의 저주에 관한 전설이 있습니다. 맹약을 깨뜨린 자는 결국 분열되어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이죠. 그들은 중국이 티벳을 침략함으로써 고대의 저주를 자초했다고 믿습니다. 김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학자로서 그는 주술적 저주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만 역사학자로서 그런 믿음이 갖는 문화적 중요성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저주가 티벳과 한국 사람들에게 공통된 역사적 유대감을 제공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네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은 마치 1000년 전 한반도 국가들과 토번이 맹약을 맺을 때 비추었던 석양과 같아 보였습니다. 당나라가 한반도 국가들과 토번의 맹약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마도 의심은 했을 겁니다. 김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첩자들을 통해 주변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확실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발견했다면 당나라 역사서에 분명히 기록되었을 테니까요. 저는 비석에 새겨진 또 다른 흥미로운 구절을 언급했습니다. 저주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맹약은 해와 달이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대 맹약이 현대의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맹약은 아니더라도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티벳은 모두 강대국 사이에서 국가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왔죠. 그런 공통된 역사적 경험이 보이지 않는 유대감을 형성했을 수 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면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이 역사적 발견을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티벳을 자신들의 영원한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역사관에 따르면 티벳은 항상 중국의 일부였고 독립된 국가로서의 외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방건의 맹기는 티벳이 독립국가로서 한반도 국가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게다가 김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저주가 중국 내부에 미신적 불안감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합리주의와 무신론을 강조하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여전히 주술적 믿음이 강하게 남아있거든요. 더구나 동북공정과도 충돌합니다.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정권이 아닌 당나라에 대항하는 독립국이었음을 증명하는 비석이니까요.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적 발견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 그리고 중국 정부의 방해 공작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제 조수 펜파의 메시지였습니다. 송첸의 노트북이 해킹당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당신이 소지한 비석 조각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메시지를 김 교수에게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 경쟁을 하고 있군요. 그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전에 그들이 우리를 찾아낼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성공할지.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1000년 전에 세워진 비석의 저주가 현대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초자연적인 저주든 아니면 역사의 아이러니든 간에 말입니다. 우리가 성공한다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서 티벳과 한국 사이의 새로운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1000년 전의 저주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 소리만이 조용한 객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 교수는 종교학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학회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 객실에 남아 비석 조각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송첸이 죽기 전 넘겨준 USB 드라이브가 생각났습니다. 그동안 너무 비석 자체에만 집중한 나머지 USB에 담긴 추가 자료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암호화된 드라이브를 열자 현대사 연결점이라는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티벳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13대 달라이 라마가 티벳의 현대화와 독립 강화를 추진하던 때였죠. 놀랍게도 그 문서들 속에는 한국의 독립운동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티베트어로 번역된 대한독립선언서의 사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티벳의 개혁 활동가들이 한국의 항일운동 전략을 연구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1919년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설립 방식에 큰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후에 돌아온 김 교수에게 이 발견을 공유했습니다. 교수님, 믿기 힘든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20세기 초 티벳 활동가들이 한국의 항일운동을 모델로 삼았다는 증거예요. 김 교수는 놀란 눈으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역사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연결고리군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1920년대 초 13대 달라이 라마가 티벳의 현대화를 추진하던 시기 티벳 내부에 한국의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비밀 그룹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919년 3.1운동 소식이 티벳까지 전해졌다는 게 놀랍습니다. 김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당시 티벳은 매우 고립된 나라였는데 말이죠. 영국과 인도를 통해 소식이 전파되었을 겁니다. 제가 추측했습니다. 당시 티벳은 영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으니까요. USB 드라이브에는 타시 체링이라는 티벳 승려의 일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1920년대 중반 인도 칼카타에서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접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일기의 한 구절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불꽃과 같다. 그들은 몸은 식민지에 묶여 있으나 정신만은 누구도 속박하지 못했다. 특히 3.1운동은 우리 티벳인들에게 큰 영감을 준다. 무력이 아닌 비폭력 저항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그들의 전략은 우리도 배워야 할 바이다. 김 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시 한국과 티벳은 매우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외세의 영향력에 대응하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군요. 저는 타시 체링의 일기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는 1925년 칼카타에서 만난 한국인 독립운동가들로부터 임시정부 구성 방식과 독립운동, 자금 조달 방법 등을 배웠다고 기록했습니다. 티벳으로 돌아가면 우리도 이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국내와 해외 티벳인들을 하나로 묶는 중앙 조직이 필요하다. 한국인들처럼 우리도 세계의 티벳의 목소리를 알려야 한다. 그의 일기는 194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1930년대 후반 비밀리에 티벳 젊은이들을 모아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와 전략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밤 라싸의 숨겨진 사원에서 우리는 모인다.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투쟁에 대해 가르치면 그들의 눈에서 불꽃이 일어난다. 특히 이승만, 김구와 같은 지도자들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큰 영감을 준다. 1940년 일기에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티벳판 3.1운동을 계획했다. 한국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친 것처럼 우리도 티벳 국기를 들고 독립을 외칠 것이다. 다만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 세계가 대전으로 혼란한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1942년 타시 체링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압력으로 라싸를 떠나야 했고 그의 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중요한 발견입니다. 김 교수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티벳 개혁 활동가들이 한국의 항일운동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은 두 나라 사이의 정신적 유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송첸의 USB에는 1950년대 이후의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50년 중국이 티벳을 침공하고 1959년 티벳인들의 대규모 봉기가 실패한 후 달라이 라마와 수많은 티벳인들이 인도로 망명했습니다. 이 시기에 티벳 망명 공동체 사이에서 한국의 항일운동이 다시 한번 모델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발견은 1959년 티벳 망명 정부가 설립될 때 그 구조가 상해 임시정부의 조직 체계를 참고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참부 체제와 각 부서의 역할 분담까지 한국 임시정부의 영향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김 교수가 USB의 마지막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중앙티벳 행정청 비밀 문서라는 제목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작성된 이 문서에는 티벳 망명 운동의 역사적 뿌리와 한국과의 연결성을 재조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서의 한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35년간의 일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오늘날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다. 그들의 역사는 티벳인들에게 희망을 준다. 우리도 언젠가 중국 점령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티벳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을 김 교수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발견은 방건의 맹기가 상징하는 고대 한국 티벳 동맹이 현대에도 정신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놀랍군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1000년 전 맺어진 동맹의 정신이
20세기에 다른 형태로 부활한 셈이네요. 더 놀라운 건 제가 덧붙였습니다. 두 시대 모두 중국이라는 공통의 위협에 맞서 서로에게서 힘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1950년 중국이 티벳을 침공했을 때 한국에서는 한국전쟁이 발발했죠. 두 나라 모두 중국의 영향력과 맞서야 했던 겁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의 놀라운 우연이네요. 또는 우연이 아닐 수도 있고요. 중국 공산당의 세력 확장 전략 측면에서 보면 논리적인 연결점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역사적 연결성이 현대 한국 티벳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민감할 수 있지만 문화적, 학술적 교류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이 성공해서 해방을 이루었지만 티벳은 아직도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경험이 티벳에 희망을 주는 셈이죠. 맞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티벳 망명 공동체 내에서 한국은 일종의 롤모델과 같은 존재입니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경제적, 문화적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모습은 티벳인들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창밖으로 교토의 저녁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고즈넉한 전통 가옥들과 현대적 건물들이 공존하는 모습이 마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우리의 연구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티벳 망명 정부의 고문으로서 이 발견이 티벳 망명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티벳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투쟁이 한국의 독립운동처럼 언젠가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니까요. 이 발견은 현대 티벳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티벳 승려들 사이에는 동방의 형제들에 관한 전설이 있어요. 그것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에 기반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많은 티벳인들에게 정체성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교수님, 이제 우리의 발견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안전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 할 테니까요. 특히 그들의 동북공정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람살라에서 온 또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중국 요원들이 당신을 찾아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 지방정권이 아니었다는 증거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역사적 진실은 그 어떤 위험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1000년 전 고구려, 발해, 통일신라와 토번이 맺은 동맹의 정신은 20세기 한국의 항일운동을 통해 티벳인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제 21세기에 다시 한번 두 민족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방건의 맹기에 새겨진 영원한 형제국이라는 말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교토에서의 그 밤은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교수가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날카로운 숨을 들이켰습니다. 텐진 씨, 이것 좀 보세요. 그의 화면에는 베이징 대학 역사학과에서 보낸 공식 이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김 교수가 역사 왜곡과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항의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 성과를 훼손하는 가짜 비석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연구 내용을 알았을까요? 저는 당혹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김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 교수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던 그의 중국 베이징 학술 방문이 갑자기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이유는 학술적 부적격성이라는 모호한 표현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중국을 오갔는데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김 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연구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분명한 증거군요. 특히 동북공정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위협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컴퓨터로 연구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USB 드라이브에 저장해둔 일부 파일들이 손상되어 있었고 일부는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우리 자료에 접근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원본은 별도로 백업해 두었지만 김 교수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통신을 암호화하고 자료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저장 장치에 보관합시다. 중국 정부가 우리의 연구를 방해할 의도라면 더 극단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가 구독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려 하자 계정이 차단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연구하던 토번과 한반도 국가들의 관계에 관한 일부 중국 역사 논문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흔적을 지우고 있군요.
김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필요한 자료는 이미 다운로드해 두었습니다만 이건 학문적 검열이자 역사 왜곡입니다. 동북공정의 또 다른 모습이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학회에 참석한 김 교수는 중국 학자들로부터 노골적인 적대감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완전히 무시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의 연구가 서구 제국주의의 영향을 받은 반중국적 관점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웠던 것은 인터넷에 갑자기 등장한 가짜 역사 자료들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웹사이트들에서는 고구려, 발해, 토번과 신라의 관계가 현대 한국 학자들의 창작이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이 역사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1300년이 넘는 역사적 진실을 정치적 이유로 왜곡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동북공정의 실체입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역사 부정주의는 중국 정부의 오랜 전략입니다. 특히 고구려, 발해, 티벳 관련 역사에서요. 동북공정은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편입시키려 하고 티벳이 독립국이었다는 어떤 역사적 증거도 부정하려 하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 전화가 울렸습니다. 익명의 목소리가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조사를 중단하십시오. 당신들의 안전을 위한 충고입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희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우리가 일본에서 묵고 있는 정확한 호텔 이름과 방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군요. 김 교수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상황이 급격히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방해와 위협이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필사적인 방해 공작은 우리의 연구가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역사적 진실이 현대 중국의 정치적 내러티브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북공정의 근간을 흔드는 발견이니까요.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위험 속에서도 진실을 세상에 알릴 방법은 없을까? 교토의 밤은 점점 더 깊어갔고 저희의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송첸의 동료 타시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송첸이 교도소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그가 탈옥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소식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송첸은 비석 조각을 저에게 전달한 사람이자 이 연구의 초기 주도자였습니다. 그가 사망했다가 이제는 시신마저 사라졌다는 것은 중국 당국이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이건 분명 경고예요. 제가 김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송첸의 시신조차 없애버리는 것은 그가 발견한 비석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입니다. 김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위험합니다. 텐진 씨,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해요. 그날 오후 학회장을 나오던 김 교수는 2명의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자신을 미행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김 교수가 자신들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전혀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교수가 그들을 보았을 때 의도적으로 위협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겁주려 합니다. 김 교수가 호텔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중국 요원들도 너무 과격한 행동은 취하지 못할 거예요. 국제적 문제가 될 테니까요. 그의 말이 무색하게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수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저녁 식사를 위해 로비로 내려갔을 때 낯선 남성이 다가와 팁에서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소. 텐진 초된 조국을 배반한 대가를 치를 것이오.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조작하는 자들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고 티베서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억양은 티베신이 아닌 중국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왔군요. 떨리는 목소리로 김 교수에게 보고했습니다. 김 교수는 즉시 호텔 보안팀에 연락했지만 감시 카메라에는 의심스러운 사람의 얼굴이 명확히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 문 아래로 종이 한 장이 밀어 넣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쇄된 제 여권 사진이었는데 얼굴 위에 붉은 X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방건의 맹기를 포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송첸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중국의 영토 완전성을 훼손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김 교수는 즉시 일본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긴 어렵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본에 머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요. 한국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우리 대학에서
당신을 초빙 연구원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으로 간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또한 티벳 망명 정부와의 연락이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비석 조각과 USB 드라이브의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모든 연구는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다행히도 김 교수는 이미 모든 디지털 자료에 암호화된 사본을 만들어 한국의 여러 동료들에게 분산 보관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비석 조각 원본이었습니다. 원본은 제가 한국으로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인도로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한국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람살라에 있는 티벳 망명정부 보안 책임자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계획의 변경을 알렸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겠군요. 그가 동의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한국에도 미치겠지만 일본보다는 덜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동북공정이 거짓임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호텔 창문을 통해 일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는 대가인가? 내가 이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건의 맹기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고대의 동맹이 아니라 고구려와 발해의 독자성, 그리고 티벳의 독립국으로서의 역사적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것은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의 지방정권이었고 티벳은 항상 중국의 일부였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김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비석 조각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 교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세요. 텐진 씨, 당신은 이제 역사적 진실을 간직한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비석 조각을 특수 제작된 충격 방지 케이스에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USB 드라이브는 방수 케이스에 넣어 목에 걸었고 모든 중요 서류는 스캔하여 암호화된 클라우드 저장소에 업로드했습니다. 내일 오사카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제가 김 교수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교수님은 이틀 후 다른 경로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 교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혼자 가야 하나요? 제가 동행해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이 저와 함께 움직이면 더 눈에 띌 뿐입니다. 제가 먼저 비석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가져가고 그 후에 서울에서 다시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저는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미행을 따돌리기 위해 택시 대신 걸어서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 번 방향을 바꾸고 한 상점 유리창에 비친 모습을 확인했을 때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저를 따라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장 붐비는 시장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찍부터 장사 준비를 하는 상인들 사이로 빠르게 걸으며 추적자를 따돌리려 했습니다. 몇 번의 급격한 방향 전환 끝에 잠시 그를 따돌린 것 같았습니다. 간신히 지하철에 올라 오사카 공항으로 향했지만 안도하기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던 순간 출입구 근처에서 3명의 남성이 저를 주시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중국 보안 요원들이었습니다. 함정이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공항에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재빨리 방향을 바꿔 공항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칸막이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김 교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공항에 중국 요원들이 있습니다. 함정입니다. 김 교수의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공항을 떠나세요. 다른 루트를 찾아보겠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공항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가 기차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구로 향하던 순간 2명의 남성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텐진 초덴 씨. 그중 하나가 미소를 지으며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안에서의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한산한 공항을 가로질러 달리며 보안구역을 향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와 고함이 들렸습니다. 멈춰! 경찰이다! 그들이 경찰을 사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경찰이라면 공항 보안 시스템을 통해 저를 체포할 테니까요. 저는 짐 수화물 구역으로 뛰어들어 컨베이어 벨트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이 턱에 차오르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등에 짊어진 가방 안에는 비석 조각이, 목에 걸린 USB에는 모든 연구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중국 당국의 손에 들어간다면 1300년 전 한반도 국가들과 티벳 동맹의 증거는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론 탈출할 수 없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길은 이미 봉쇄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김 교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인천 루트는 불가능합니다.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페리를 타고 갈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만나요.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오사카에서의 좁은 탈출, 급하게 바꾼 여행 계획, 그리고 페리 내내 뒤따라올지도 모를 중국 요원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숨도 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준호 교수는 이미 서울로 돌아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통화에서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사히 왔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비석은요? 저는 가방을 두드리며 안전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오사카 공항에서의 아찔했던 탈출 과정을 되새겼습니다. 중국 요원들의 추적을 피해 화물 구역을 통과하고 공항 직원을 가장의 밖으로 빠져나온 후 급히 페리 티켓을 구한 과정까지 모든 것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김 교수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가 부산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서울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제 연구실에서 머무르는 게 좋겠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대학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테니까요. 그러나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저는 예상치 못한 냉담한 반응에 직면했습니다. 김 교수가 역사학과 동료들에게 저희의 발견을 공유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고구려, 발해, 통일신라와 토번의 동맹? 그런 기록은 한국 사료에 없습니다. 한 교수가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비석 조각 하나로 그런 주장을 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또 다른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고대사 권위자로 알려진 윤 교수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학계의 검증된 역사 인식을 흔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증거 없이는 위험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현재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동북공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런 주장은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감안할 때 한국 학계가 조심스러운 것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진실 앞에서도 이렇게 주저하는 모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김 교수의 연구실에서 비석 조각을 정밀 분석하던 중 한 대학원생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수님,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구려, 발해, 통일신라와 티벳의 동맹에 관한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교수와 저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연구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중앙일보에는 작은 칼럼이 실렸습니다. 고구려 발해 통일신라, 티벳 동맹설 역사적 진실인가? 현대의 조작인가? 동북공정에 대한 새로운 반론. 기사는 우리의 발견을 검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다루며 역사 왜곡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익명의 역사학자들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이런 주장은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역사가 정치의 도구가 되어버렸군요. 김 교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동북공정도 같은 이유로 비판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항하는 증거를 발견했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한국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구려, 발해, 통일신라의 후손들이 이룩한 놀라운 발전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왔지만 진실을 알아줄 사람은 없는 듯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뜻밖의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김 교수의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던 중 노 교수 한 분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교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나? 그는 박상훈 교수였습니다. 80대에 은퇴한 역사학자로 한국 고대사 연구의 산증인이자 학계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김 교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쪽은 티벳 망명정부 고문텐진 초den입니다. 박상훈 교수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논란의 비석에 대해 들었네? 보고 싶군. 저희는 조심스럽게 비석 조각을 그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박 교수는 특별한 장비 없이도 전문가다운 안목으로 비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응, 석질로 봐서는 분명 8세기경 티벳 지역의 것이 맞아 보이는군. 그리고 이 글자들 분명 당시 고구려 유민들과 발해, 신라에서 사용하던 표기법의 흔적이 보이는군.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자네들의 발견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게야. 내가 자네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네. 다음날 아침 저희는 박 교수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그의 집은 마치 도서관 같았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골동품들 사이로 그는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50년 넘게 간직해온 것이라네. 그가 낡은 금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지. 금고에서 그가 꺼낸 것은 누렇게 변색된 문서철과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일본 유학 시절
도쿄 제국대학 도서관 지하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네. 1943년 일본군이 티벳 국경 지역을 탐사하던 중 발견한 유물과 문서들이지. 그가 문서철을 펼치자 일본어로 작성된 군사 보고서와 함께 여러 장의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티벳에 관심이 많았다네. 영국과 경쟁하며 티벳을 통제하려 했거든. 그 과정에서 이런 유물들을 수집했지. 더 흥미로운 것은 일본이 고구려와 발해 연구에도 관심이 많았다는 점이야. 그들도 한반도 북부 역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 사진 속에는 분명히 저희가 가진 조각과 같은 비석의 다른 부분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완전한 형태의 방건의 맹기였습니다. 일본군은 이 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모양이야. 하지만 그들은 티베서와 고대 한국어를 완전히 해독하지 못했고 전쟁이 끝나면서 이 자료들은 잊혀졌지. 김 교수와 저는 숨을 죽이며 사진들을 검토했습니다. 비석의 상단부에는 분명히 토번국과 고구려의 후예들, 발해국, 신라국의 영원한 형제 맹약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 교수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비석 조각이 있었습니다. 비석 일부분이네. 일본군이 가져온 것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실물이야.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조각은 저희가 가진 것과 완벽하게 맞물리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조각을 나란히 놓자 문양과 글씨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김 교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누구도 이 비석의 진위를 의심할 수 없을 걸세. 일본 제국의 기록과 티벳에서 온 조각이 완벽하게 일치하니 말이야. 이것은 중국의 동북공정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야. 그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자네들이 마주할 저항은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라네. 중국은 절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테고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도 그들의 압력에 굴복할 걸세.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알려져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니라 고구려와 발해의 독자성, 그리고 티벳의 독립국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박 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오랜 세월 간직해온 이 자료들을 자네들에게 넘기겠네. 나는 이제 늙었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용기와 힘이 없어. 하지만 자네들은 다르지. 그는 우리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네. 이 발견을 정치적 선전이 아닌 순수한 학문적 진실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야. 역사는 사실 그대로 존중받아야 하네. 김 교수와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박 교수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는 1300년 전 한반도 국가들과 티벳 동맹의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진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중국의 방해와 위협을 극복할 것인가? 박 교수의 자택을 나오면서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구려, 발해, 통일신라와 토번이 맺었던 그 오래된 동맹처럼 저희도 이제 진실을 위한 새로운 동맹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의 자료는 그야말로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김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긴급 학술 발표회를 열었고 국내 고대사 연구자들과 티베탁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발표장은 이례적으로 국내외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자료는 동아시아 역사를 재해석하게 할 중대한 발견입니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이 주장해온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입니다. 김 교수의 발표가 시작되자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는 비석 조각들과 일본 제국의 자료, 그리고 티벳과 한국의 고문서를 차례로 보여주며 역사적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 통일신라와 토번은 당나라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방건의 맹기라는 특별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관계가 아닌 형제국으로서 영원한 맹약을 의미했습니다. 이 사실은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일개 지방정권이 아닌 독자적인 외교권을 가진 독립국이었음을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학자들은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증거와 문헌적 증거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에서 진위 여부를 의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CNN 기자는 다음날 헤드라인 뉴스로 이 발견을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티벳의 1300년 전 비밀 동맹, 중국의 역사 인식과 동북공정의 도전, BBC, 로이터, AP 등 주요 외신들도 앞다투어 이 소식을 다루었습니다. 국제적 관심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일부가 아닌 독립국가였다는 역사적 증거를 더욱 강화합니다. BBC는 보도했습니다. 더불어 한반도 국가들과 티벳 사이에 존재했던 중요한 외교 관계를 밝혀냄으로써 동아시아 역사 지형도를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동북공정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예상대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력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위 발견이라는 것은 티벳 분리주의자들과 일부 서방 세력이 꾸민 역사 왜곡에 불과합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의 역사적 지방정권이었으며 티벳 역시 항상 중국의 일부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거짓 정보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연일 이 발견을 비난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에 공식 항해 서한을 보냈습니다. 역사 왜곡을 조장하는 학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한중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도발적 행위는 양국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면 인도에 있는 티벳 망명정부는 이 발견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특별 성명을 통해 오랫동안 잊혀졌던 역사적 진실이 밝혀졌다며 환영 의사를 표했습니다. 세계 역사학계는 양분되었습니다. 서방의 학자들은 대체로 이 발견의 진위성을 인정했지만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학자들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국제학술대회에 초청받았습니다.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는 강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고고학적 호기심을 넘어 현대 지정학적 함의를 가집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가 독립국이었으며 티벳 역시 역사적으로 독립국이었고 한국과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동등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동북공정이 주장하는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주장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역사적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이 과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결코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저와 김 교수 그리고 박 교수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방건의 맹기는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선 현대 지정학적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 티벳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동아시아 평화에서 저는 핵심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티벳은 단순한 영토가 아닙니다. 티벳 고원은 아시아의 물탑입니다. 강연장 스크린에는 티벳 고원에서 발원하는 주요 강들의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황하, 양쯔강, 메콩, 사린, 브라마푸트라, 인더스강, 아시아의 생명줄과도 같은 대하천들이 모두 티벳에서 시작됩니다. 티벳 고원은 남극과 북극의 이어 지구에서 세 번째로 큰 담수 저장고입니다. 인도,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무려 20억 인구의 물줄기가 이곳에서 비롯됩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증거를 넘어 티벳의 현대적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이 1950년 티벳을 점령한 이유는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닙니다. 물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시아 대륙의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략이었죠. 저는 최근 중국이 티벳의 강들에 건설한 거대 댐들의 위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댐들은 하류 국가들의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중국이 물 공급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 무기화입니다. 김 교수가 단상에 올라 한국과의 연관성을 설명했습니다. 한반도는 직접적으로 티벳의 물에 의존하지 않지만 수자원 분쟁은 아시아 전체의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도와 중국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면 한반도 안보 환경도 악화됩니다. 더구나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은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닌 영토 주권과도 연결됩니다. 국제수자원 전문가인 제임스 윌슨 박사가 이어서 발언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물 안보가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된 시대에 티벳은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 중요성을 갖습니다. 티벳 빙하는 급속도로 녹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아시아 전역의 물 공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방건의 맹기에 새겨진 한 구절이었습니다. 천년의 물줄기가 내 형제국을 잇나니 하나가 병들면 모두가 병들리라. 13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생태적 연결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심포지엄 이후 각국 외교관들이 저를 비공식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일본, 심지어 미국 국무부 관계자까지 티벳 수자원 문제와 고구려 발해 역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한 국회의원은 저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티벳 문제와 동북공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지지 표명은 어렵지만 학술적, 문화적 교류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이 심포지엄에 강력히 항의했고 몇몇 기업들은 중국 측 압력으로 후원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한국 학계와 시민사회는 학문의 자유를 지지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걷다가 우연히 한강변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강물은
정치적 경계를 모른다. 티벳의 빙하가 녹아 흘러내린 물이 결국은 이 바다로 흘러들겠지. 자연은 이미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구려와 발해, 통일신라와 티벳이 1300년 전에 맺은 동맹도 그런 자연스러운 연결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물의 정치학은 곧 생존의 정치학입니다. 방건의 맹기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동북공정과 같은 현대의 역사 왜곡 시도에 맞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조심스럽게 유지되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대한 중립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방건의 맹기 관련 연구는 학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특정 입장을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역사 연구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공정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학술적 대응을 해왔으며 이번 발견도 그러한 맥락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거리를 두는 듯했지만 물밑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용히 한국 티벳 문화연구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통해 티벳 관련 학술 활동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고구려와 발해사 연구에도 추가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 외교부를 방문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분명 경제적 압박을 암시했을 것입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고려하면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학문적 연구를 직접 중단시키거나 검열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신중한 균형을 모색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국의 고위 관료로부터 비공식 접촉을 받았습니다. 세종로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만난 그는 정부의 딜레마를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정부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적 진실과 학문의 자유도 중요하죠. 특히 동북공정에 대한 반론은 우리 국익에도 부합합니다. 티벳 망명정부와의 직접적인 교류는 어렵지만 문화적, 학술적 차원에서는 가능한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한국 국회에서도 미묘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조용히 있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역사적 진실과 인권, 존중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방건의 맹기가 지닌 역사적 의미와 동북공정의 허구성을 설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조심스러운 대응은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간 관계에서 역사와 현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식적 신중함 속에서도 한국 사회 곳곳에서는 티벳에 대한 관심과 동북공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사회, 학계, 그리고 일반 대중 사이에서 티벳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 지방정권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로서 방건의 맹기의 중요성도 널리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작은 승리라고 느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저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 요청을 더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케이블 방송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방건의 맹기에 새겨진 침략자에 대한 저주가 현대 중국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과 연관하여 해석한다면요. 잠시 생각한 후 조심스럽게 답변했습니다. 고대인들은 맹약을 신성하게 여겼고 그것을 어기는 자에게는 천벌이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방건의 맹기에는 이 맹약을 어기는 자는 천년의 저주를 받으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당나라가 고구려, 유민, 발해, 통일신라, 토번을 공격했을 때 결국 국력이 쇠퇴했죠. 물론 이는 역사적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동북공정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일종의 맹약을 어기는 행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티벳을 점령한 1950년 이후의 상황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들이 고구려와 발해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흥미로운 점은 중국 공산당이 티벳을 침공한 시기가 한국전쟁과 맞물린다는 것입니다. 두 고대 동맹국이 거의 같은 시기에 위기를 맞았죠. 일부 티벳 노인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어쩌면 그들이 방건의 맹기가 상징하는 동맹의 정신을 완전히 지우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방송 이후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방건의 맹기의 저주에 관한 글들이 검열을 피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비록 작은 목소리지만 티벳 점령과 동북공정에 대한 불안감과 의문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일부 지식인들은 한국과 티벳의 고대 동맹이 주는 역사적, 문화적 함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베이징의 한 역사학자는 익명으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방건의 맹기 발견은 우리가 배워온 역사와 다릅니다.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는 주장과 티벳이 항상 중국의 일부였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더 많은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 학계에서도 티벳과 한국 간의 문화적, 종교적 유사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한국 불교와 티벳 불교의 비교 연구, 양국의 고대 의례와 신화 비교, 언어학적 연결점 탐구 등 다양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동북아역사재단은 방건의 맹기 연구를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종교학과 이 교수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산신 신앙과 티벳의 산신 숭배에는 놀라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또한 양국의 영적 치유 의례와 샤머니즘 전통에서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오랜 문화적 교류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구려와 발해의 무속신앙 요소가 티벳 본교와 유사한 점은 방건의 맹기가 상징하는 동맹관계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방건의 맹기는 이제 단순한 역사적 유물을 넘어 현대적 의미를 지닌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에게 잊혀진 역사적 연결고리를 되찾게 해주었고 동북공정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역사적 증거였으며 티벳인들에게는 그들의 독립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주는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국의 한 고등학교 역사 동아리 학생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질문과 호기심 어린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방건의 맹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히 동북공정과 관련해서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미래를 향한 길을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방건의 맹기는 우리에게 1300년 전에도 한반도 국가들이 독립국으로서 당나라에 맞서 티벳과 동맹을 맺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는 동북공정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증명하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이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학생의 눈에서 이해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진실은 결코 영원히 숨겨질 수 없습니다. 1300년이 지난 지금 고구려, 발해, 통일신라와 티벳의 오래된 동맹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방건의 맹기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사회 곳곳에서는 티벳에 대한 관심과 동북공정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고구려 발해 티벳 관계 연구소가 새롭게 출범했고 김 교수가 초대 소장을 맡았습니다. 이제 티벳은 단순한 신비의 땅이 아닌 학문적 탐구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 교수가 개소식에서 선언했습니다. 방건의 맹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역사적 연결고리가 발견될 것이며 동북공정의 허구성도 더욱 명백해질 것입니다. 연구소 개소식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진지한 학문적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현상은 티벳 망명 공동체, 특히 젊은 티벳인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인도 다람살라 본부에서는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고 수강 신청은 첫날에 마감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티벳 망명 정부의 교육부 장관 롭상 상게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티벳인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또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되찾으려는 한국의 노력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본보기입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도 티벳인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K-드라마와 K-팝은 이미 인도 북부 티벳 망명촌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고 일부 티벳 청년들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독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티벳 문화와 역사, 그리고 동북공정의 허구성 특강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강의에서 놀랍게도 강의실이 가득 찼고 심지어 복도까지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티벳은 단순히 불교의 고향이 아닙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풍부한 문학, 예술, 의학, 천문학 전통을 가진 독특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문명이 한반도 국가들과 깊은 역사적 연결을 가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건의 맹기는 동북공정이 주장하는 역사 왜곡에 대한 강력한 반박 증거입니다. 강의 후 한 학생이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티베서를 배울 수 있는 곳이 한국에 있나요? 그녀의 진지한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티베서를 가르치는 공식 기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없지만 곧 생길 것입니다.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 대화가 계기가 되어 저는 김 교수와 함께 한국 티벳 언어 교류 프로그램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다람살라의 티벳 청년들과 한국 대학생들 간의 온라인 언어 교환 프로그램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티벳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21세 티벳 학생 텐진 욘튼이 말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더구나 그들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으로부터 되찾으려는 노력을 보면서 우리도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적 교류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양국 국민 간의 진정한 이해와 연대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1300년 전 맺어진 동맹의 정신이 현대적 형태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 왜곡 시도에 맞서는 강력한 문화적 저항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깊은 공감의 여정이었습니다. 한국과 티벳 두 민족은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티벳인들이 1950년 중국 침략으로 나라를 잃었듯이 한국도 일제강점기에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끝내 독립을 되찾았고 이것이 우리 티벳인들에게 가장 큰 희망입니다. 또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동북공정에 맞서는 한국의 모습은 역사를 지키는 것이 곧 정체성을 지키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티벳 저항운동가 가족들의 만남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손녀와 티벳 독립운동가 안둡, 촌둡의 아들이 처음 만났을 때 말없이 서로를 포옹했던 장면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일제가 우리 국어를 빼앗으려 했듯이 중국은 티베서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이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언어는 민족의 정신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독립의 시작입니다.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으려는 행위입니다. 이에 영감을 받아 저희는 팁에서 보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글학회가 일제강점기에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었듯이 팁에서 사전과 교재를 디지털화하고 보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한국이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문화 강국이 된 것처럼 티벳도 언젠가 자유를 되찾을 것입니다. 티벳 청년 교육 프로그램 개강식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지켜야 합니다. 방건의 맹기는 우리가 1300년 전에도 형제국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을 때 저는 깊은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고문받고 투옥되었던 그 장소에서 티벳 정치범들의 고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이곳에 갇혔던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결국 자유를 보았습니다. 형무소 벽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티벳의 정치범들도 언젠가 그럴 수 있기를. 한국독립기념관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90이 넘은 독립운동가 후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3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역사는 결국 정의의 편에 섭니다. 동북공정도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방건의 맹기 발견 2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잃어버린 나라, 깨어나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불렀던 애국가와 티벳 망명자들의 자유의 노래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행사의 특별 섹션으로 동북공정의 허구성과 방건의 맹기의 진실이라는 전시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티벳 청년이 흰천에 쓴 글을 펼쳤습니다. 한국이 독립을 되찾은 것처럼 티벳도 자유를 되찾을 것입니다.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가 한국의 것인 것처럼 티벳의 역사도 티벳의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을 알기에 한국인들의 연대는 더욱 진실했습니다. 과거의 동맹은 이제 미래를 향한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과 티벳의 1300년 동맹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역사의 작은 비석 하나가 두 민족의 유대를 되살리고 잊혀진 진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방건의 맹기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구려와 발해, 통일신라와 티벳이 맺었던 동맹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대 동아시아의 정치적 지형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왜곡하려는 역사적 진실은 결국 방건의 맹기와 같은 물리적 증거를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역사에서도 이런 놀라운 연결고리를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도 원더풀 해외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